어떤 그림자도 침상까지 가져가지 않도록 하라. 모든 근심을 마음에서 제거해 버려라. 영혼이 오래도록 편안하게 하라. 독일 소설가 헤르만 헤세의 말입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합니다. 편안하게 누워요. 온몸을 이완합니다. 발끝부터 서서히 위로 올라오면서 근육의 힘을 뺍니다. 부위마다 달린 전원 스위치를 하나하나 끄듯이 일일이 주의를 기울입니다.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배, 가슴, 어깨, 팔, 그리고 손. 내 안에 간과 허파마저도 푹 쉰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완전하게 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느리게 호흡을 하죠. 명상을 지도하는 분들이 대개 권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상상하는 거예요. 리스트를 만들어 슬라이드처럼 차례대로 재생하거나 주문을 외우는 심령술사처럼 독하게 집중하면 더 빨리 결과가 올지도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과정 자체가 편안하고 즐거워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저 제가 원하는 몇 가지를 기분 좋은 상태로 상상합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이뤄낸다면 얼마나 기쁠까 하고 말이에요. 매일 이렇게 해보니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설렙니다. 약간의 보람도 느껴지고 무엇보다 계획한 일들이 잘 풀리겠지 하는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만의 잠자리 명상입니다. 매일 밤 이부자리 위에서 불안감을 씻어내는 마음의 샤워를 하는 셈입니다. 공부하는 여러분 또한 며칠 정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365공 비타민 불안감을 없애주는 잠자리 명상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이클 싱어의 될 일은 된다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대학원생이었던 마이클 싱어가 어떻게 명상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렸어요. 머릿속의 소음을 없애기 위해 명상을 시작했던 싱어는 점차 거기에 재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명상할 장소를 찾아 멕시코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멕시코 여행이 그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삶이 가르쳐주는 대로 개인적인 호불호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대로 따라해 보았더니 안 좋은 일은커녕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파울로 코엘류가 연금술사에서 말하길 표지를 따라가라 라고 했던 것과 비슷하죠. 기억나시나요? 코엘료는 연금술사에서 그렇게 말했더랬습니다. 너의 자아의 신화를 이루어라. 그것을 위해서는 삶이 주는 표지를 잘 읽고 따라가야 한다 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명상에 관심을 갖지만 그렇다고 좋은 일들만 쭉 일어난 건 아닙니다.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통보한 일도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요. 명상에 대한 흥미와 반비례해서 학교 공부가 그에게서 점차 멀어진 것도 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지점에서 시작할 거예요.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는 마이클 싱어가 그 심리 상태에서 어떻게 학교 공부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명상에 빠진 싱어는 속세의 삶에 대한 욕심이랄까 관심이랄까 그런 것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죠. 그냥 어디론가 숨어서 명상만 하고 은둔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사 과정을 마치게 될 가능성이 점차 없어지고 있었다고요. 그런 즈음에 교수님이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싱어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도서관에 처박혀 A+를 받을 수 있는 두꺼운 리포트를 써내겠다고 소위 정신을 차렸을까요? 아니면은 나는 이제 명상의 길로 가기로 했으니 속세와는 딱 연을 끊어야 될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과제를 쓰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에서 나오는 싱어의 경험이 참 흥미롭습니다.
싱어는 그 중간을 택해요. 중도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 치우치지 않은 가운데 지점에 싱어는 머물지요. 이 지점에 머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교에서 최고의 필독서이자 조선시대 고시 과목이었던 사서 삼경 중에서 사서가 무엇인가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입니다. 그 중에서 중용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사상을 담고 있는 책이지요. 원래 인도의 한 나라의 왕자였던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당시에 시중에 존재하던 이런 명상 저런 명상 모든 수행 방법을 경험한 뒤에 깨달은 것이 바로 중도라는 지점입니다. 지나친 쾌락도 지나친 고행도 무의미하다. 또 우리가 함께 읽은 앤서니 라빈스 같은 자기계발서에서도요, 늘 밸런스, 조화를 말하죠. 어디에 치우친 삶은 행복하지 않다라고요. 저는 리포트를 쓰려고 결심한 마이클 싱어의 상태가 일하는 행위에 있어서 그 밸런스의 힌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싱어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스스로의 경험에 놀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덧붙이자면요. 싱어가 글을 썼던 방식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이클 싱어 같은 작업 방식을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요. 이를테면 좌뇌와 우뇌의 협업이라고 부를지 영감과 노력의 조화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요.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렇게 글을 쓰고 작업하는 경우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 드릴 말씀 한 가지는 레포트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집 짓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을 짓는 이야기 부분에서 생각할 만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싱어가 처음으로 자기 집을 갖고 싶다, 집을 짓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가 머릿속에서 구상한 것과는 다른 형태의 제안들이 다가옵니다. 싱어는 처음에 그런 제안을 듣고선 필요 없다, 내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런 머릿속에 자신의 호불호에 대한 소리가 들렸을 때 싫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 더욱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삶이 주는 제안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멕시코의 경험을 통해 나는 한층 더 성장했다. 삶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배움이었고 그 결과로 나는 큰 해방감을 맛봤다. 하지만 나는 내가 박사학위 과정을 마칠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수업은 몇 개 남지 않았으나 그 뒤로 자격시험과 논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게는 경제학 교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계속 내면의 깊은 곳을 탐색하고만 싶었다. 경제학부의 학장이었던 고프만 박사는 내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분은 나에게 학위를 꼭 마치라며 격려해 주었다. 박사님은 내 변화를 젊은 시절 한때의 방황으로 보고 곧 괜찮아지겠거니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분에 대한 존경심에 나는 가끔씩 학교에 나가 수업에 참석했다. 비록 자주는 아니었지만 말이다. 나중에 나는 삶의 모든 경험에는 배울 것이 있고 모든 것은 성장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그것을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내 인생은 명상이 전부였고 나머지는 그저 부수적인 일들로 생각되었을 뿐이었다. 이렇듯 나는 학교 공부를 내면의 성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과목을 수강하던 중에 그 생각이 와장창 깨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하루는 교수님이 혹시 자네 이 과목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느냐? 라고 물은 적이 있다. 시험 성적이 좋은 것을 보니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결석률이 무척 높아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직 기말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교수님께 말하기를 마지막 보고서에 최선을 다할 테니
출석률이 아니라 시험 점수와 보고서만을 기준으로 점수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교수님은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드디어 기말 보고서를 써야 할 시간이 왔다. 하지만 나는 뛰어난 보고서를 쓰자고 도서관에 가서 이런저런 자료를 머릿속에 집어넣기에는 내 정신 상태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명상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매우 고요한 상태였다. 보고서 주제를 붙들고 며칠씩 생각하고 조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보고서를 쓸 생각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메모지 한 뭉치와 볼펜 몇 개를 챙겼다. 그리고 명상이 끝난 뒤 등유 랜턴을 켜고 차 안에 접이식 테이블 앞에 앉았다. 어차피 학위 과정을 못 끝낼지도 모르는 이 마당에 와서 어떤 성적을 받건 무슨 상관이랴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자 머리와 마음을 압박하고 있던 무언가가 사라졌다. 나는 주제에 대해 생각나는 것을 일단 모두 써보기로 했다. 참고할 책도 없었다. 부담감에서 해방된 명료한 마음의 자연스러운 논리만이 내가 가진 전부였다. 일단 쓰기 시작하자 생각도 흘러가기 시작됐다. 나는 내가 쓰고 있는 내용에 대해 걱정하지도 내 생각을 의심하지도 않았다. 마치 명상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내 개인적인 자아는 완전히 옆으로 밀어둔 채 솟아오르는 영감이 그저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어느 순간에 이르자 어떤 번뜩이는 영감이 내 안에 차올랐다. 직전까지만 해도 보고서로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완벽하게 알 것 같았다. 마치 번개치듯 찰나에 일어난 일이었다. 처음에는 생각이 전혀 끼어들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느낌에 가까웠다. 이 보고서가 어디론가를 향해 갈 것이고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지를 이제 알겠다는 어떤 확실한 알매 상태 말이다. 생각은 그 느낌 이후에야 뒤따라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나 둘 떠오르던 생각들이 곧 마음속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참으로 놀라운 과정이었다. 나는 쓰고 또 썼다. 준비해온 여러 장의 메모지가 완벽하게 논리적인 내용으로 가득 채워졌다. 글을 쓰면서 그 사이사이에 논리적인 관계를 제시하는 그래프나 내가 수업 시간에 읽고 들은 적이 있는 참고 사실들을 적당히 배치했다. 그 자리는 비워둔 채 나는 생각나는 것들을 계속 적어나갔다. 걱정도, 이 내용이 괜찮네 나쁘네 하는 판단도 끼어들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과정이 저절로 펼쳐지도록 허용했을 뿐이다. 예술가들은 작품을 만들 때 우선 영감을 얻은 다음에 그것을 물리적인 실제 차원에 펼쳐놓는다. 차 안에서 홀로 보낸 그날 밤 내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러했다. 나의 창작품은 조각이나 그림이나 교향곡이 아닌 경제학 논문이었다. 예술이 시작되는 바로 그곳에서 똑같이 출발했으나 표현의 매체가 대리석이나 그림이 아닌 논리적인 사고였던 것뿐이다. 나는 그 영감의 불꽃이 어디에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그 찰나의 순간에 박사학위 수준의 보고서를 쓰는데 필요한 모든 자료가 이미 내게 있음을 알았을 뿐이다. 나는 다음 며칠간 초고를 다듬은 뒤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최종본은 3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었다. 그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교수님은 보고서를 돌려줄 때 자기 밑에서 박사 논문을 쓸 생각은 없느냐는 제안까지 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을 보면 그 밤의 경험은 분명 나에게 심오한 영향을 끼친 것이 틀림없다. 나는 창조적인 영감과 논리적인 사고 간의 차이를 분명히 보았다. 생각이 어디서 오는지는 알았으나 그 영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아무리 애를 쓴들 내 논리적인 마음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그 보고서를 쓸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 탁월한 영감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어졌다. 그 후 수년의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 나는 누구든지 그 창조적 영감을 발휘하는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음을 배우게 될 것이었다. 학기를 마치고 방학이 되었다.
명상이 점점 깊어진 나는 속세를 완전히 떠나서 은둔자의 삶을 사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보기 시작했다. 박사과정 수업도 다 끝났고 당장 자격시험을 쳐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그때 나는 앞으로 논문 자격시험 같은 것을 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심 다짐하고 있었다. 수행에 온전히 집중하려면 세상 만사로부터 떨어진 고립된 장소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렇다고 나만의 은둔처를 찾을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무언가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기로 했다. 그리고 머지않아 과연 그 무언가가 나타났다. 하루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있는데 주유소 직원이 뜬금없이 내게 사는 곳을 물었다. 나는 한동안 자동차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정착할 수 있도록 시골의 작은 땅 하나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가 무척 아름다운 지역을 발견했다면서 6,000평 정도 되는 땅이 매물로 나와 있더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그에게서 주소를 받고 주유소를 나왔다. 며칠 후 나는 그곳으로 찾아가서 부동산을 만났다. 매물로 나온 땅은 빽빽한 숲속에 들어있었는데 비포장길이 2억에 나 있는 숲이었다. 그 숲에서 팔린 땅은 극소수였고 그 근방 전체를 돌아보는 내내 사람이 단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다. 나는 은둔하기에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했다. 숲속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다. 정면으로는 탁 트인 들판이, 오른쪽으로는 아름다운 초원이 보이는 장소를 만났다. 숲은 고요하고 아늑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바닥에 앉아 깊은 명상 속으로 빠져들었다. 명상에서 깨어난 순간 나는 내가 드디어 집을 찾았음을 깨달았다. 땅 주인과 계약하기 전에 나는 그 땅에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액수를 미리 계산해 두었다. 물론 시가의 금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였지만 그 돈으로 합의가 안 된다면 이 땅은 나와는 인연이 없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못 박았다. 어느 쪽이건 나는 완전히 괜찮았다. 그런데 결국 이 무심한 태도 덕에 협상의 주도권은 내게로 넘어왔고 나는 땅을 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단호한 결의만이 느껴졌을 뿐이었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길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터였다. 이미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나의 자아를 탐색하는 데 바쳤다. 하지만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 바칠 생각이었다. 내 친구 중에 밥 굴드라는 녀석이 있다. 고등학교 친구다. 밥은 손재주가 좋아서 기술 과목에서는 언제나 최고점을 받았다. 내 땅에 명상을 위한 오두막을 지을 때가 됐을 때 그는 주저없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밥이나 나나 실제로 사람이 사는 오두막 같은 것은 지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 친구인 바비 알트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바비의 장점은 그가 실제로 집을 지어본 적이 있다는 게 아니라 건축학 석사 학위를 딴 지 얼마 안 됐다는 데 있었다. 적어도 그는 집을 어떻게 설계하고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한동안 은둔할 수 있는 조그만 오두막 한 채를 짓는 게 뭐 그리 어렵겠는가. 실제로 바비 알트만은 정말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는 오두막 설계도를 순식간에 그리고는 발사나무 조각으로 모형까지 뚝뚝 만들어냈다. 그가 만들어온 디자인을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난다. 나는 말 그대로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명상을 위한 조그맣고 단순한 원룸 오두막이 아니었다. 전면의 유리창만 가로 5m, 높이 6m에 달하는 쐐기형의 주택이었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처음에 상상했던 집은 문과 창문 몇 개가 달린 네모 상자 같은 집이었다. 그런데 건물 같은 것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대학 졸업생 3명이 이렇게 커다란 저택을 어떻게 맨손으로 짓는단 말인가. 하지만 바비 알트만은 짓기 어려운 집이 아니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나는 그다지 확신에 들지 않았지만 그의 말대로 도전해 보기로 했다.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뚝딱뚝딱 해나갔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 신기하다. 그저 눈앞에 해야 할 일을 꾸역꾸역 해나갔을 뿐이다. 몇 주가 지나자 집의 윤곽이 대충이나마 드러났다. 일단 외벽을 세우니 그럭저럭 감이 잡히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비 알트만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을 던졌다. 전기 배선은 누가 깔지? 역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내가 자원했다. 바비는 자기가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작은 전기 배선 교과서를 건네주고는 내게 일을 맡겼다. 내가 집 전체에 전기선을 성공적으로 깔 수 있을 것이라는 확고한 그의 믿음은 오히려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믿는다면 나는 할 수 있었고 실제로 나는 해냈다. 어떤 위대한 영적 스승이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 날마다 내가 씹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베어 물고 그것을 씹어라. 다시 한번 읽어보자. 날마다 내가 씹을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베어 물고 그것을 꼭꼭 씹어라. 삶은 내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었다. 우리는 마음과 영혼을 쏟아부어 그 집을 지었고 우리가 이뤄낸 일에 매우 큰 자부심을 느꼈다. 단순히 명상용 오두막을 후딱 지어보자고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결국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게 되었다. 내가 바란 것은 그저 자그만 명상용 오두막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삶은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멋진 숲속의 집을 가져다 주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마이클 싱어의 될 일은 된다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